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스타필드 백화점을 막내딸 수진이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지도 5년이 되어갑니다. 백화점을 키우는 동안 저는 모든 열정과 시간을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회의와 업무로 바빴고 가족 행사에는 늘 빠졌습니다. 아내의 생일도 딸의 졸업식도 놓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큰 백화점을 일구어내느라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외동손녀 민지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낯선 할아버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말마다 공원에 데리고 가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10번째 생일을 앞두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생일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민지가 얼마 전 진열장에서 보고 좋아했던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키워낸 백화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고 면도도 꼼꼼히 했습니다. 하지만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은퇴 후 즐겨 입던 낡은 트렌치 코트를 골랐습니다. 코트 소매는 조금 해졌고 단추는 실밥이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싼 양복이나 명품 코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편한 것이 좋았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묵직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스타필드라는 금빛 간판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제가 일군 이 거대한 건물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이곳에 모든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일 뿐이겠죠. 화려한 외관과 달리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줄은. 백화점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요. 백화점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의 달콤한 향기는 5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죠. 민지를 위한 목걸이를 사러 3층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며 매장을 점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품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낡은 트렌치 코트가 이곳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새삼 실감했죠. 진열대 앞에서 민지가 좋아했던 펜던트를 찾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백화점의 가격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판매 직원에게 펜던트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손님, 이 제품은 500만 원짜리입니다. 마치 제가 가격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면 그만한 돈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말투였습니다.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다른 직원이 다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수상해요. 진열대 구경만 하고 계시던데. 가슴 한편이 찌르르했습니다. 제가 이 백화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고객을 소중히 대하자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었는데 결국 펜던트를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현재 예약 손님이 있어서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열대에는 같은 제품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요. 제 낡은 옷차림이 이들의 눈에는 수상한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발걸음을 돌리는데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옷차림으로 명품을 사겠다고. 예전에는 이런 차별이 우리 매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차별을 직접 겪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30년 전 이 백화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모든 손님은 평등하다는,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대하자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수치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펜던트를 구매하지 못한 실망감을 안고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줄 다른 선물을 찾아보려는 참이었죠. 그때 한 젊은 직원이 고가의 코트를 들고 지나가다가 저를 거세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게 직원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길을 막고 계셔서요 라는 말만 던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은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혼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일어난 후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VIP 전용 화장실이 가까이 있었기에 저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화장실을 만들자고 제안했었죠. 하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일반 고객용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죠. 일반 화장실은 너무 멀었고 다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경비원은 제게 수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이 백화점을 일구어온 사람이 자신이 만든 화장실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주저 낡은 옷을 입은 수상한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무릎의 통증, 모욕감, 급박한 생리현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일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죠. 제 바지는 점점 젖어들기 시작했고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바지가 젖어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귓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인생 75년 동안 이토록 수치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닌 제가, 그것도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백화점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 저기 봐, 저 할아버지. 아유, 징그러워. 여기가 어디라고.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우려는 게 아니었죠. 이런 분은 출입금지 시켜야 해요.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립시다. 매니저는 무전기를 들어 경비팀을 호출했고 순식간에 건장한 경비원들이 제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젖은 바지 차림으로 끌려나가는 제 모습이 내장 거울에 비쳤습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다뤄지고 있었죠. 제가 이 백화점의 창립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걸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실추되잖아요. 매니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고객 존중이라는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더군요. 돈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비원들은 저를 서비스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말이죠. 제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무릎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막을 내리다니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던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유나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은 씨는 제게 다가와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들을 향해 할아버님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도 없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매니저가 하은 씨를 노려보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하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더 가까이 다가와 섰죠. 고객님께서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셨는데 거절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실수를 한 겁니다. 주변의 손님들도 이제는 수군거림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백화점의 설립 이념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치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은 제가 30년 전 이 백화점을 처음 시작할 때 직원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하은 씨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무릎의 상처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게실로 저를 안내하려 했죠. 하지만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백화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나요. 그래도 하은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게 해준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상황이 하은 씨에게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신입사원인 하은 씨가 매니저에게 맞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제 이 용감한 직원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칠지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니저는 하은 씨의 팔을 잡아 끌며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입사한 지 2달도 안 된 신입이 무슨 충고를 하는 거야.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의 매니저들은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은 씨는 매니저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옷차림이나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명품을 파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가치를 값비싼 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매니저는 이제 하은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울음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VIP. 고객들이 우리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그런 고객들이 이런 불쾌한 광경을 보게 할 순 없어. 하지만 하은 씨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백화점이 아니라 회원제 클럽을 운영해야겠네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입사 교육에서 배운 우리 회사의 가치였어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모른 척했고 매니저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제가 나서서 하은 씨를 돕고 싶었지만 이미 망가져버린 제 모습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는 이제 하은 씨의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해고 위협이었겠죠. 하지만 하은 씨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하은 씨의 모습이 30년 전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도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 했었나 봅니다. 매니저의 협박에도 하은 씨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본사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백화점이 노인 차별로 뉴스에 나오면 좋을까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은 씨는 제게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고 직원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동안 매니저는 계속해서 하은 씨를 불러 협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주겠어. 너 같은 신입이 우리 매장에 필요 없어. 하지만 하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니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일로 해고된다면 그건 부당해고가 되겠죠. 하은 씨의 또렷한 목소리에는 정의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제는 하은 씨의 용기에 감화되었는지 조금씩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저도 아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명, 2명,
양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꿈꾸던 백화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매니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둘 바뀌어가는 걸 보며 매니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매니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나은 씨, 당신이 그렇게 정의감 넘치게 굴더니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하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죠. 매니저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은 씨를 향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둬요. 젊은이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오히려 우리가 고객님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은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넌 이제 끝이야. 당장 사직서를 쓰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선택해. 협박이 계속되었지만 하은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은 씨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당당히 맞서다니. 제가 30년 전 이 백화점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용기가 있었나요? 하은 씨는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하은 씨의 등 뒤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정의의 빛이 그녀를 비추는 것 같았죠. 매니저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넌 오늘부로. 하지만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매장에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과 백화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하은 씨는 고객 서비스 혁신팀의 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른 직원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왔습니다. 민지의 생일날 저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트렌치 코트를 입었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해 주었고 펜던트를 고르는데도 정성껏 도와주었죠. 하은 씨가 만든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식사를 함께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민지도 이제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옵니다. 펜던트를 받고 좋아하던 민지의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은 씨는 지금도 종종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년 전 제가 꿈꾸던 백화점의 모습을 그녀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그날의 수치스러운 경험은 이제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나 봅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한 번씩 백화점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취미로 해오던 바이올린 연주죠.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노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보는 법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녀이며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존엄성은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나 부유하든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가치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수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3년 전 은퇴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연구실 정리를 마치고 은퇴하던 날,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써낸 논문들과 상장들로 가득했던 연구실 벽은 텅 비었지만 마음만은 충만했었죠.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나름의 업적도 남겼다고 자부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년 한 과목씩 특별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양자물리학을 젊은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처음 2년간은 그럭저럭 잘 해냈습니다. 비록 최신식 교육 기자재를 다루는 건 서툴렀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와 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실시간 검색하며 질문했고 태블릿으로 필기했죠. 반면 저는 여전히 분필로 칠판에 공식을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제 낡은 정장과 아날로그식 교수법이 그들에겐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나 봅니다. 연구실을 방문하는 제자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학생들도 빠르게 용것만 마치고 돌아갔죠.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학문적 토론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교수들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받았지만 저는 점점 그들의 대화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러나야 할 때라고요. 마지막 학기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 부족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서툴렀고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가기도 벅찼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 쌓아온 물리학의 기본 원리만큼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20년 된 회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는 새 양복을 사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죠. 옷이 낡았다고 제 지식까지 낡은 건 아니니까요. 넥타이, 매무새를 고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도단에 서는 설렘만큼은 40년 전 처음 강의하던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조금 더 단정히 차려입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강의실에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돌이켜보면 그날의 굴욕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오후 2시 물리학과 대형 강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40년간 가장 사랑했던 그 공간이었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저는 여느 때처럼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었습니다. 양자얽힘과 비국소성의 이해, 제 전공 분야이자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주제였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까요? 강의실 뒷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교수 김민석과 그의 대학원생들이었죠. 김 교수는 최근 양자 컴퓨터 연구로 주목받는 신진 교수였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강단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강의를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요. 김 교수의 말투에는 공손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히 대응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제 수업 시간인데요. 김 교수는 제 말을 무시한 채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양자 컴퓨팅 특강 소개가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노트북을 켜고 김 교수의 발표를 녹화하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들은
은근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낡은 이론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간 제가 연구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구시대의 유물로 매도되는 것 같았죠. 정 교수님의 이론 수업도 좋지만 김 교수가 제 낡은 양복과 분필 가루 묻은 손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1950년대 코펜하겐 해석을 배우고 있다니 수업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제 강의에 집중하지 않았고 김 교수의 화려한 발표 자료와 첨단 기술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떠난 후에도 강의실은 쉽게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을 찾아보고 있었고 그의 특강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군거렸습니다. 제 강의는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다시 칠판 앞에 섰지만 분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설명해온 내용인데도 그날만큼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김 교수님 특강처럼 발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영상 강의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는 낡은 노트 수첩과 분필뿐이었으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려는 순간 제 노트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들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잠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순간 강의실 안이 술렁였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망했다. 오늘 퀴즈 시험 있다고 했는데 앞줄의 한 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야, 그냥 조교한테 이야기해서 다음 주로 미루자. 이 상태로는 시험 볼 수 없잖아. 마치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듯. 그들은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칠판에 등을 돌린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분필 가루 묻은 손을 내려다보니 문득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40년간 이어온 연구와 강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뒷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늘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학생 중 한 명, 이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예정된 퀴즈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방금 전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학생회장이라는 김도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권위는 충분히 무너져 있었고 이마저 포기한다면 남은 학기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시험지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구기다시피 했고 몇몇은 아예 손도 대지 않은 채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희는 시험 안 보고 나가겠습니다. 이에 제기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서 40년간 연구하고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최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기초 이론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교수님의 강의에서 저는 그 본질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 그러다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요즘 회사들은 실무 능력을 보지. 누가 이론만 보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스승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교육의 결과입니까?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40년간 이어온 제 신념이 적어도 한 학생의 마음속에는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준호의 발언 이후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을 뿐이었죠.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우리 보고 교육 못 받은 애들이라고 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라도 하다는 거야?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준호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의 강의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야? 넌 취업할 생각 없어.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난 양자 컴퓨터 배우고 싶어. 1950년대 이론 말고 제가 나서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기초 양자역학 이론이 필수적이에요.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걸 무시하면서 어떻게 최첨단 기술을 논할 수 있죠? 도윤이 준호의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너 정말 꼰대같이 굴더니 혹시 교수님이랑 뭐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거 아냐? 그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고 몇몇 학생들은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 학생, 그만. 하지만 제 목소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준호는 홀로 고립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강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구글의 양자 컴퓨터 연구소장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태수 교수님, 제임스 김이 제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존경심만큼은 또렷이 전달되었습니다. 도윤을 비롯한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험을 거부하고 떠들던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졌죠. 제임스 김은 준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금 전 학생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기초 원리 위에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태수 교수님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 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정 교수님의 80년대 논문을 지금도 필수 문헌으로 읽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얽힘에 관한 교수님의 이론은 현대 양자 컴퓨터 개발의 토대가 되었죠. 김민석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낡았다고 평가절하한 바로 그 이론들이 첨단 기술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학교에 온 것은 제임스 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태수 교수님을 모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연구소에 자문위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수를 무시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준호의 얼굴에는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임스 김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호 학생, 맞죠? 준호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안부를 전해오셨어요. 강의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이 퍼졌습니다. 제임스 김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호 학생의 할아버지는 저의 은사님이셨죠. 40년 전 정태수 교수님과 함께 양자역학 연구를 하셨던 이종훈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제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그분이 바로 준호의 할아버지였단 말입니까?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수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윤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제임스 김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은 마치 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정태수 교수님께서 쌓아오신 그 기초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양자 컴퓨터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민석 교수의 특강을 기다리며 들떠있던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 교수님, 제임스 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저 들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양자 얽힘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온 우정이 이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종훈 교수님의 손자가 제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도 말입니다. 분필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 강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까와는 다른 눈빛으로 칠판을 주시했고 도윤은 자발적으로 앞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자 얽힘이란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의 연구와 열정이 제 설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그의 반응에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윤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 필기를 하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양자 얽힘 현상을 실제 통신에 적용할 때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요? 준호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종훈 교수님과 함께했던 연구실에서의 추억을 곁들여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열정과 고민이 현재의 양자 컴퓨터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이야기했죠. 제임스 김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 교수님의 이론이 우리 연구소의 양자 컴퓨터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의 말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까 시험은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진정성이 뒤섞인 요청이었습니다. 구겨졌던 시험지들이 하나둘 펴지기 시작했고 진지한 얼굴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들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제게 다가와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마지막 수업을 망쳐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특히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단순히 취업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네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의 열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기초를 무시한 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정태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쌓아올린 기반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준호는 조용히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교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밤새워 연구하시던 모습을. 준호의 말에 제 기억 속의 장면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종훈 교수님과 함께했던 그 열정적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내 평생의 친구였단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했어.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동료로. 그분이 은퇴하신 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어요. 꼭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라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석 교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강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글 양자 컴퓨터 연구소의 자문을 맡게 되었고 매달 한 번씩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제임스 김의 배려로 한국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김민석 교수와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용적인 접근과 제 이론적 기반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도윤이 이끄는 학생들은 양자역학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매주 제 연구실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때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교수의 특강도 이제는 제 수업과 조화롭게 진행됩니다. 준호는 이종훈 교수님의 유품 중에서 옛 연구 노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속에는 40년 전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가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그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기록들을 정리해 박사 논문의 주제로 삼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양자역학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첫 발표를 하고 김민석 교수가 이어받는 형식이었죠. 그날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찼고 저는 여전히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훈 교수님의 묘소를 찾아갔을 때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겸손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날의 수모가 오히려 이 귀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 작은 세미나실에서 학생들과 만납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워갑니다. 나이와 지위를 넘어 순수한 학문의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 세대를 잇는 지식의 전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 이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마지막 강의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